도장만 찍고 빈손으로 나가. 네가 감히 이 집을 넘봐? 시누이는 비웃고 시어머니는 늘 그 말만 합니다. 그 집에서 20년을 며느리가 아니라 파출부처럼 살던 정미자. 미자의 가방 속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이 조용히 나옵니다. 사람들은 고물이라 부르던 낡은 건물 하나,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미자가 서류를 탁 내려놓고 말합니다. 소유자 정미자. 지분 100%. 2천억짜리 빌딩이에요. 이 집 누구 건데? 라는 말. 20년 동안 참아낸 여자가 이혼 도장 찍는 날 단 한 장으로 시댁을 쓰러뜨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미자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어느 낡은 주택에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미자의 몸은 스스로 일어나도록 길들여져 있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습관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동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순덕의 가래 섞인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고, 거실 한가운데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째깍거렸습니다. 그 두 소리가 미자의 하루를 여는 신호였습니다. 누구도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들이 미자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미자는 부엌에 들어서며 가스레인지 위에 솥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불을 켜는 순간부터 부엌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이면 온 집안이 냉기에 잠기는데도 부엌만은 항상 뜨거웠습니다. 가스불이 솥 바닥을 데우고 된장이 보글거리기 시작하면 그 열기가 미자의 이마에 땀방울을 맺혔습니다. 미자는 손등으로 이마를 쓸며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묵은지 냄새가 퍼지자 이 부엌은 미자에게 집이 아니라 일터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랬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미자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 집을 돌아가게 만드는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미자야, 된장국은 어제처럼 짜게 하지 마라.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88세의 김순덕은 침대에 누운 채로 벽 너머 부엌을 향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늘 들려오는 것은 지적이었고 불만이었고 네가 뭘 안다고라는 식의 갓이 박힌 말이었습니다. 예, 어머니. 미자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실으면 탈이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기색이 비치면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기분이 좋아 보여도 속에 뭐가 있길래 그리 좋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자는 오래전부터 대답에서 감정을 빼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 어머니라는 네 글자는 미자가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착한 갑옷이었습니다. 솥 안에 된장국이 끓어오르고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자는 찬장에서 반찬 그릇을 꺼내 식탁에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자리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혈압약을, 남편 자리에는 신문을 펼쳐두었습니다. 미자의 자리는 식탁 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자조차 없었습니다. 미자는 늘 부엌 쪽에 서서 밥을 먹거나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남은 것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순서였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65의 성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근래 들어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으면서 아침마다 신문을 넘기고 라디오를 켜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90년대 감성이 묻어있는 낡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인수의 노래가 울리면 성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까딱거렸지만 그것은 감상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미자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성우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라디오를 켰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것 말고는요. 여보, 밥. 미자가 숟가락을 성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도 사실은 작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이 집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미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리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 씨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건방지다고 했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신문을 접으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여보 소리는 밖에서나 하지. 집에서는 그냥 미자야. 미자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 삼켰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20년. 그 세월 동안 여보라는 말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미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성우가 미자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준 적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이 집에서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존재했습니다.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 그 역할 뒤에 미자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누이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63세 영자는 성우와 3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으로 결혼 후 따로 살았지만 수시로 친정에 드나들었습니다. 영자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공기가 날카로워지고 미자의 어깨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빠. 집에 사람 하나 들여놓더니 편하긴 하네. 영자는 거실에 떡하니 앉으며 슬리퍼를 벗어던졌습니다. 미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파출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영자는 말끝마다 웃었습니다. 웃음속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같이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버릇없다가 되었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속이 좁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자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아이고, 아주버님 동생분 오셨네 하며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영자가 과일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칼이 사과 껍질을 돌아가며 벗겨낼 때 미자는 문득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적어도 그 노동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봉제 공장. 미자가 20살 무렵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밤새 미싱을 돌리면 손가락에 실밥 자국이 깊게 뱄고 허리는 활처럼 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 봉투를 받아주는 순간의 뿌듯함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방 한 칸 월세를 냈고 남는 돈은 통장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미자는 그때부터 돈의 힘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을, 가난은 서러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공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이 가장 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IMF. 그 4글자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시절, 미자가 다니던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월급 봉투를 받지 못한 채 공장 앞에 서서 미자는 닫힌 셔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고 삐삐가 울렸지만 공중전화에 넣을 돈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줄을 서서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하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미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일은 2번 다시 겪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미자는 이를 악물고 일했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그 다짐은 이상하게 비틀렸습니다. 돈은 남의 얘기가 되었고 미자의 손은 늘 남의 밥을 위해, 남의 빨래를 위해, 남의 안락함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자가 번 돈은 어디에 있는지, 미자의 통장은 살아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 스스로도 잊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말했습니다. 이 집 누구 건데 네가 기를 쓰고 버티냐? 그 말은 모처럼 미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숨이 멎을 만큼 아팠고 2번째 들었을 때는 분했고 3번째부터는 무감각해졌습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렇게 자기 안에 무언가를 조금씩 잃어가며 20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방에 들어갔고 성우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영자는 돌아갔고 미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는 젖은 행주를 짜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누구 건데? 그 물음은 시어머니의 것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미자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것인가? 이 삶은 누구의 것인가? 이 손은, 이 시간은, 이 하루하루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못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미자가 이혼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 가장 잔인하게 뽑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골마서 이제 곧 터질 것 같은 느낌. 미자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다용도실 구석에 놓인 얇은 이불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질 것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늘 그랬듯이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라디오의 트로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집안의 감도는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부엌에 들어서면서도 그 무거움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덕은 아침부터 침대에 누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문을 열기도 전에 미자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날아왔을 텐데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미자는 혹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닌가 싶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미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는 동안 안방에서 옷걸이가 철커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가 옷을 고르는 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성우가 평일 아침에 옷을 고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 특별한 외출이 없는 성우에게 아침의 옷차림이란 낡은 면바지와 조끼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안방 문이 열리자 성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감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양복은 이 집에서 특별한 날의 신호였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혹은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만 성우는 양복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경조사도 없었습니다. 미자, 오늘 법원 간다. 성우가 식탁에 앉으며 신문을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준비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국자를 든 채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요? 미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법원이라는 단어가 부엌의 열기 속에서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성우는 미자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식탁 위에 고정한 채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사를 읊듯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자.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미자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솥 안으로 빠졌습니다. 된장국이 튀어 가스레인지 위에 퍼졌지만 미자는 그것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순식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미자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안의 모든 허들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 20년의 무게가 이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코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에는 너무 건조했고 비웃음이라 하기에는 약간의 민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네가 사람 대접 받은 줄 알아? 너는 그냥 살림해주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 모시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미자는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살림해주는 사람. 2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을 들으면서 미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도구.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영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와 미자와 성우 사이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활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말이 길어. 정리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영자는 미자를 향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던지듯 건넨 그 봉투는 식탁 위에 떨어졌고 미자는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자료? 네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받아. 이혼만 깔끔하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 영자의 목소리는 높았고 단호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협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에 재산분할 포기라는 글자가 굵은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미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네 글자였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20년의 대가가 0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자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습니다. 성우 씨 나 20년 동안. 20년?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성우가 미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마치 준비된 반박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자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사람 만난다. 미자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사람? 영자가 일부러 크게 미자에게 분명히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젊고 똑똑한 사람 만나는 거야.
미자 씨는 이제 갈 길 가면 돼. 그 말이 미자의 머릿속을 하얗게 태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끝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버리는 것, 쓸모가 없어지면 내보내는 것. 미자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거였구나. 미자의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미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였을 뿐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필요가 사라지면 미자도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이 집의 논리였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미자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정미자님, 을지로 대박빌딩 관련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히 면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김도윤 변호사. 미자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을지로 빌딩? 미자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봐라. 이제는 빌딩 타령까지 하네. 아주 드라마 찍어. 성우는 고개를 젓고 일어섰습니다. 넥타이를 가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장 찍는 날이야. 정신 차려. 미자는 손이 떨리는데도 다시 한번 문자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도윤. 그 이름이 기억 어딘가에서 느릿느릿 올라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랍을 열 듯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그 이름 어디서? 기억은 아직 선명하지 않았지만 미자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지만 이상하게도 아까와는 다른 감각이 손끝에서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 시작되려는 예감이었습니다. 미자는 알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끝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숨쉬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미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 불씨는 20년의 재 속에 묻혀 있었지만 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우와 영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미자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성우와 영자가 법원 일정을 잡으러 간 사이 미자에게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 앞에 내렸을 때 미자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미자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나 시어머니 의료보험 서류를 발급받으러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자는 민원실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동안 미자는 속으로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그 말이 입에 붙지 않아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밥솥 다루는 데는 능숙했지만 서류 이름 하나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원실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구청은 한가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미자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미자는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 발급하시나요? 미자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미자를 잠깐 보더니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 주소로 떼드릴까요? 미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서울 중구 을지로 11번지 대박빌딩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판 소리가 빠르게 울리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정지했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유자 성함이 정미자님 맞으세요? 미자의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고 프린터가 작동했습니다. 종이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종이 한 장이 출력되었습니다. 직원이 그 종이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종이 가장자리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눈이 종이 위를 느리게 따라갔습니다. 소유자 정미자. 지분 100분의 100.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미자는 창구 앞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고인 것이었습니다. 맞아, 내 거야. 내 이름으로 살아있는 거야. 미자는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며 모은 돈. 한 푼, 두 푼 통장에 넣으며 세웠던 숫자들. IMF가 지나가고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미자는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 선배가 알려주었습니다. 을지로에 낡은 빌딩 하나 나왔는데 싸다. 경매 한번 넣어봐. 그 말에 미자는 겁도 없이 법원 경매장에 들어갔고 평생 모은 돈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미자는 등기부등본을 가방 안에 넣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걸음은 아까보다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문자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사무실. 을지로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미자는 숨을 고르며 한 층 한 층 올라갔습니다. 계단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입자를 비추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김도윤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 하나와 책장이 벽을 메우고 있었고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눈빛은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미자를 보자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정미자 씨 오랜만입니다. 미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눈매의 윤곽이 기억 속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혹시 도윤이니? 남자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청계천 공장 앞 다방에서 누나가 믹스커피 사주던 그 도윤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자의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미자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공장 옆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이던 그 소년은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고 미자가 퇴근길에 다방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사주면 누나 고맙습니다 하며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 소년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미자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누나 소리 듣던 시절이 있었지. 도윤은 미자에게 의자를 권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대박빌딩,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현 시점 기준 2천억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미자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천억이요? 그게 말이 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낡은 건물입니다. 간판도 빛바래고 계단도 삐걱거리죠. 하지만 위치가 핵심입니다. 을지로 재개발 권역 한가운데에 있어요. 조합에서 가장 먼저 손대고 싶어하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등기상 소유자가 미자 씨 단독이에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 누구 건데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은 너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 건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자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살아온 사람이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아세요?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면 뺏으려고 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 그리고 안정까지. 미자는 등기부등본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가방 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었습니다. 가방이 몸에 밀착되는 느낌이 이상하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미자의 전부였습니다. 20년의 증거이자 앞으로의 열쇠였습니다. 그래, 이건 내 목숨줄이야. 미자는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는 날 자신도 말을 하겠다고. 20년 동안 예,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로만 입을 열었던 미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언어를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미자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 달랐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지만 내려올 때는 발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여전히 미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사이로 작은 단단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을지로의 소음이 미자를 감쌌습니다. 차 소리, 공사장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미자는 길 건너편에 보이는 낡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박빌딩. 간판 글자가 반쯤 떨어져 나간 그 건물이 미자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그 사실을 모르는 동안 건물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미자처럼. 해가 질 무렵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발장 위에 영자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색 가죽 구두. 영자는 낮에 법원에 다녀왔을 텐데 아직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말소리가 흘러나왔고 시어머니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현관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미자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호는 식탁 의자에 앉아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성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 무심한 어투와는 달리 뭔가를 캐려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장 좀 봤어요. 미자는 일부러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가방을 부엌 쪽 선반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영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미자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장 봤다고? 왜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영자의 손이 가방 지퍼를 잡았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자 씨, 그거네. 미자가 가방을 되찾으려 손을 뻗는 순간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 모서리가 삐져나왔습니다. 영자의 눈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매의 눈이었습니다. 영자가 봉투를 잡아당기려 하자 미자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에 꽉 안은 가방 안에서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영자가 성우를 흘겨보았습니다.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빠, 저 여자 수상해. 오늘도 어디 법원 상담이라도 다녀온 거 아니야? 성우는 영자 대신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미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미자는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성우가 미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자, 숨기는 거 있어? 미자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20년 동안 연습한 웃음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어려웠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숨길 게 있으면 그동안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 말에 성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미자의 말 속에 담긴 20년의 무게가 성우의 어딘가를 건드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한 깊은 기침이었고 그 소리에 영자가 다시 독을 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일부러 미자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요즘 말대답한다니까. 딱 보니 뒤에서 뭘 꾸미는 거야.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되면 지는 것은 늘 미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영자에게도 성우에게도 미자의 목소리는 늘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자기 방이 아닌 부엌 옆 작은 다용도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에 거슬린다고 할 때마다 미자는 안방 대신 다용도실로 밀려났습니다. 2평 남짓한 그 공간에는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 그리고 청소도구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미자는 세탁기 옆 좁은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작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지? 내가 잘못했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인정은 오지 않았고 미자의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도윤 변호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미자는 다용도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 씨, 남편분이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미자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재산분할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자 씨 명의로 된 것들을 공동재산으로 끌어오려 할 수 있습니다. 미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빌딩은 결혼 전에 샀어요. 그렇죠. 2003년 매입, 혼인신고는 2004년. 시점상 혼인 전 특유 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뭐든 우길 겁니다. 특히 미자 씨가 그동안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을 수도 있어요. 미자의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경제활동을 안 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 했다고요? 내가 이 집에서 한 일이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집 안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명절이면 3일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월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자의 20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동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자의 손은 한참 동안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세수를 하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파와 두부,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비닐봉지에 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미자의 걸음에 맞추듯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미자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뒤의 발소리도 느려졌습니다. 미자가 빨리 걸으면 뒤의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미자와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시선을 돌려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미자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그 남자의 존재가 미자의 불안을 확 키웠습니다. 이 집 사람들 진짜 내 뒤를 캐기 시작했구나. 미자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면서도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길로 동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 사설 금고 보관소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지만 미자는 예전에 이 근처를 지나다니며 그 간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관소 직원에게 작은 금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원본, 매매계약서 사본, 오래된 통장 내역서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를 금고 안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받아 목에 건줄에 끼웠습니다. 보관소 문을 나서며 미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하지만 미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는 미자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판이 이미 짜이고 있었다는 것을. 영자는 시어머니 방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고
성우는 서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다용도실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청하는 동안 이 집의 벽 너머에서는 미자를 겨냥한 칼날이 조용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평소보다 일찍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영자는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고요함이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공기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자는 행주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순덕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순덕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88세의 노인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은 미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늘 침대 위에서 군림하듯 앉아 지시를 내리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작고 나약한 사람이었다니. 미자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덕의 머리를 받치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가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하고 외치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자는 순덕의 손을 잡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옵니다 하고 말했지만 순덕은 미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쓰러져 있으면서도 며느리의 손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뿌리쳐진 손을 거두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덕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성우가 함께 탔고 미자는 택시를 잡아 뒤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영자도 와 있었습니다. 누가 연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자는 이미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영자는 미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봐, 저 여자가 속 썩여서 엄마 쓰러진 거야.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고 대답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응급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커튼 너머로 순덕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늙었구나. 무섭기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졌네. 88년의 세월을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절대 권력이었고 한마디로 며느리를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소 마스크 아래 드러난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핏기가 없었고 두 손은 핏줄이 드러나 보일 만큼 여위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영자가 미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도장 찍고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가. 괜히 재산 타령하지 말고. 미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재산 타령 안 했어요. 영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자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가 뭘 숨기는지 다 알아낼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빌딩이야.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빌딩? 영자가 빌딩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짐작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영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고 난 뒤 미자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려움 너머의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아내봐. 대신 진짜를 보게 될 거야. 병원에서 돌아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순덕은 입원했고 성우와 영자는 병원에 남았습니다. 미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미자는 골목 모퉁이에서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미자를 따라오던 그 남자였습니다. 검은 점퍼, 마스크. 남자는 전화를 하며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예, 확인했어요. 내일 조정 맞습니다. 남자의 말소리가 새벽의 고요한 골목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이 사람들 뭔가 더 크게 노린다. 미자는 남자가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에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그때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춘자였습니다. 오래전 봉제 공장 동료, 미자와 같은 라인에서 미싱을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뒤로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자야. 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춘자가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말해야겠다. 나 사실 영자한테 돈 좀 빌렸거든. 그 사람 나한테 너 뒷조사 해달라고 했어. 미자는 심장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춘자야. 춘자가 울먹였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도 겁났어. 빚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오늘 어떤 남자가 너 따라다니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미자야, 조심해라. 영자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무릎을 시렸지만 미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 사람이었던 춘자까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자에게 남은 관계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시절 동료 몇 명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며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춘자만은 가끔 전화를 걸어 미자야, 잘 지내냐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춘자마저 영자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미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자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자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성우도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무심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자,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미자는 바닥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릎이 시려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미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너 끝까지 간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성우의 눈이 미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미자는 이 순간 성우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혼 도장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자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 물건으로 끝날지를 가르는 칼날이었습니다. 내일 법원 조정실에서 그 칼날 위에 서야 했습니다. 미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등을 폈습니다. 미자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행선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벽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느낌이었고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동네 교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교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십자가 위로 새벽 하늘이 검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코끝이 시렸고 손가락이 곱았습니다. 미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차가움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차가움이라도 느끼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고 코끝이 붉어졌지만 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지?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벤치 위에 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물음이었습니다. 왜 참았느냐고,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왜 이 집에 묶여 살았느냐고.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 혼자 남을까봐, 이 나이에라는 말이 내 목을 졸랐으니까,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사냐, 이 나이에 혼자 뭘 하겠냐, 이 나이에 갈 데가 있냐. 그 말들이 미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한 말이 아니라 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영자의 말, 성호의 무관심이 미자의 내면에 스며들어 어느새 미자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에서 도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도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잠에서 깬 듯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곧 또렷해졌습니다. 미자 씨? 무슨 일 있어요? 미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도장 찍을 거예요. 도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미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제가 말하고 싶어요. 도윤이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실무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미자 씨, 빌딩 매입 시점이 2003년이라면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통장 내역, 경매 낙찰 서류, 세금 납부 기록 다 준비됐죠? 네. 금고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자 씨가 이 집을 지켜온 것도 가치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그걸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전화가 끝난 뒤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폈습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던 어깨가 조금 펴졌고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벤치 위에서 일어서자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미자는 동사무소 옆 금고 보관소에 들렀습니다. 목에 걸어둔 줄에서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의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 경매 낙찰 서류, 2003년 당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준비해야 한다. 오후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은지, 박성호의 딸이었습니다. 34세 은지는 성호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로 미자가 이 집에 올 때 은지는 14살이었습니다. 미자는 20년을 새엄마로 살았지만 은지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미자를 늘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자도 익숙해졌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자취를 시작했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딸에게 관심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전처의 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미자만이 가끔 은지에게 용돈을 붙이거나 밥은 먹고 다니냐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을지로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는 미자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진짜 이혼해요? 미자는 그 호칭에 가슴이 살짝 저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은지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뭐가요? 미자는 테이블 위에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너한테 잘해주면서도 너 아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나도 살기 바빴거든. 네가 그 집에서 외로웠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용기가 없었어. 은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손톱으로 컵 표면을 긁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집에서 엄마처럼 밥 해주던 거 저도 알아요. 미자의 숨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은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빠랑 할머니가 무섭고 그 집 분위기가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아줌마한테 화난 게 아니었어요. 그 집 자체가 숨막혔어요. 미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고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자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가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나 이제는 나를 지킬 거야. 너도 내 삶 지키고.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침묵 속에서 오갔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자는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네. 내가 만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미자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은 그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라는 한 사람이 미자의 20년을 알아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자의 가슴속 얼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등기부등본 원본, 감정평가서, 혼인 전 매입 증빙 서류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서류가 아닌 것. 오래전부터 품어온 말 한마디. 이 집 누구 건데?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미자에게 던졌던 그 질문. 미자는 내일 그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자의 입으로, 미자의 목소리로. 미자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여전히 차갑고 적대적인 공간이 있었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아까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고닫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네모난 탁자 하나와 의자 6개가 놓인 방이었고 벽에는 법원 마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창문 밖으로는 법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 작은 방이 자신의 20년을 심판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에 몸이 굳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감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영자는 성우 옆에 앉아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변호사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펜을 손에 쥐고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은 몸이 불편하다며 오지 않았지만 영자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통화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전화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자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미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를 한번 바라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작은 신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고 안경 너머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양쪽을 번갈아 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의 이혼 조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조정위원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영자를 보았습니다. 영자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서 밥만 했어요. 오빠가 먹여 살린 거죠. 경제활동도 안 했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없음. 깔끔하게. 영자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정위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도 알 겁니다. 미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숨이 길었습니다. 가슴속까지 공기가 들어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자 자신도 놀랄 만큼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저 할 말 있습니다. 성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서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쳐서 조정위원 앞에 놓았습니다. 종이가 탁자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서울 중구을지로 대박빌딩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정미자. 지분 100%. 조정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들어 올려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자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쑥 내밀더니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빼앗아 보았습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자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장난치지 마. 미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등을 곧게 세우고 성우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눈을 피했고 고개를 숙였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봉제 공장 다니며 모은 돈으로 경매받아 샀어요. 2003년도 일이에요. 당신은 그때 내 통장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었죠. 성우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났는데? 혼인 중 재산일 수도. 도윤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감정 없는 평온한 어조였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매입 시점은 혼인 신고 이전입니다. 낙찰대금 출처 통장, 세금 납부 내역, 당시 대출 상환 기록까지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도윤이 서류 가방에서 추가 서류들을 꺼내 조정위원 앞에 정리했습니다. 통장 사본, 경매 낙찰 확인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 서류가 하나씩 탁자 위에 놓일 때마다 영자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조정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방을 지배하던 것은 성우와 영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그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을은 미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나서 네가 그걸 관리한 건 내 덕도 있잖아.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관리한 건 빌딩만이 아니에요. 당신 엄마도 이 집도 당신 체면도 다 내가 바쳤어요.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성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또 하나의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가 20년 동안 살아온 집 주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 미자는 등기부등본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누구 건데? 어머니가 늘 물었죠. 미자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지만 곧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 집도 제 이름입니다. 영자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성우는 멍하니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미자, 그걸 왜? 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묵은 서러움이 가라앉은 뒤에 남은 고요한 슬픔이었습니다. 당신 네가 예전에 빚 때문에 집 날릴 뻔했을 때 내가 그 집을 대신 사서 살게 해준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내 돈으로 잡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이 체면 구기지 않게, 시어머니가 갈 곳 잃지 않게. 조정실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성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자 씨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미자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이혼합니다. 제 재산은 지킵니다. 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일정 부분 책임질게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람으로 끝내고 싶어서예요.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절할 뻔했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양쪽의 확인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묘하게 생생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펜촉에 실려 종이 위에 이름 석자를 남겼습니다. 정미자. 그 이름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불려본 적이 거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자야, 여보, 저 여자, 며느리로만 존재했던 미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온전히 적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찍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미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눌려있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다시 찍는 소리였으니까요. 미자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정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텅 빈 눈으로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법원 건물의 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미자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청계천 공장 시절에 쓰던 손가락, 골무 하나. 2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집의 것이었습니다. 가구도, 그릇도, 이불도. 미자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미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은 미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가르침은 대부분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곳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대박 빌딩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에 글자가 반쯤 떨어져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 이 건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쌓인 증거였습니다. 20살부터 미싱을 돌리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 이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에 스며 있었습니다. 미자는 건물 입구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공장 앞 계단에 앉아 김밥을 먹던 시절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미자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각을 20년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 씨, 조합 협상은 이제부터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파출부 취급해도 내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진 않을 거예요. 도윤이 전화 너머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의자는 하나였습니다. 미자는 그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 한 공기를 퍼담았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밥상만 차리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밥상 끝자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영자의 비아냥도 없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고요가 불편했습니다. 20년 동안 소음 속에서 살다 보니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던 것입니다. 평생 남의 소리만 듣고 살았으니 내 소리가 낯설지.
미자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 위의 고요를, 혼자 먹는 밥의 쓸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동네 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붙어 있는 프로그램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노동 회복 프로그램, 중장년 자존감 회복 과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하고 첫 수업에 참석한 날 미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미자와 같은 주름이, 같은 피로가, 같은 서러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앉으며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치유를 찾는 자리라는 것을.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강사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없이. 근데 요즘은 6시에 눈이 떠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을 되찾으신 거네요. 그 말에 미자도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심으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미자의 새 아파트에 처음 오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화분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은지가 말을 꺼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무언가를 결심하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미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 나도 듣고 싶었어. 은지가 화분을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미자는 두 손으로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냄새였습니다. 미자는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볕이 노란 꽃잎 위에 내려앉았고 작은 꽃이 빛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은지와 나란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미자가 끓인 된장국이었습니다. 은지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이 맛이에요. 그때 그 맛. 내가 고등학교 때 아줌마가 아니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요. 미자는 대답 대신 국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은지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의자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밥상 끝자리가 아닌 나란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의 단호함은 사라지고 쭈뼛거리는 어조였습니다. 미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미자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하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인생에 기대지 마요.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성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미움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서러움도 미자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자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약속대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영자가 전화를 걸어 왜 돈을 보내느냐고 물었을 때 미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 정도만. 영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영자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나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을지로 재개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조합과의 회의, 감정평가, 재검토, 보상 협의. 도윤이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미자는 모르는 것이 나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자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미자의 손에 큰 돈이 쥐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미자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월급 30만 원을 받아 쥐던 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느낀 것은 기쁨보다 묘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돈은 미자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미싱을 돌리던 손의 것이었고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던 시간의 것이었고 20년 동안 묵묵히 버텨온 날들의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돈으로 복수 대신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을지로 한편의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미자 쉼터. 간판은 소박했고 내부는 따뜻했습니다. 나무 바닥에 작은 탁자 여러 개를 놓고 벽에는 봉제 공장 시절 사진을 걸었습니다. 미싱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공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자는 20살이었고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봉제 공장 출신의 언니들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집에서 평생 살림만 하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여자들이 왔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미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미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쉼터에 찾아온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70이 넘은 여자였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다가 자식들에게 밀려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자 씨, 그 힘든 집에서 어떻게 버텼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차 잔을 내려다보며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내가 나를 너무 싼 값에 내줬다는 걸.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늦어도 괜찮아요. 20년 뒤라도 내 이름 찾으면 그날이 시작이더라고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미자도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쉼터 문을 닫았습니다. 미자는 불을 끄고 창문을 닫으며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을지로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사람들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미자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리가 변하고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세상이 달라져도
미자의 기억 속 을지로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미싱 소리와 재봉틀 기름 냄새, 다방의 믹스커피 향, 공장 앞 계단에서 먹던 김밥의 맛. 그 모든 것이 미자를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잊고 있었을 뿐, 늘 미자 안에 있었습니다. 미자는 쉼터 문을 잠그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걸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누구 건데? 이제 그 질문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던지던 그 말은 이제 미자의 입에서 전혀 다른 소리로 나왔습니다. 가시가 빠진 자리에 온기가 들어찬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분명했고 따뜻했습니다. 내 거. 그리고 내 인생도 내 거. 미자는 을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미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그림자는 당당했고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미자는 외투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추위쯤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자의 뒷모습이 을지로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그늘을 지나 빗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등은 곱고 단단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